네, 자, 양육수당 개선 방안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개인 발표자 복지 쪽 제도가 늘 좀 많이 나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복지 제도에 나움직하다고 생각했던 제도가 앞으로 나움직하다고 예상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아까 그 모의 문제로 했던 상병수당이라는 제도입니다. 예, 상병수당. 그러니까 아프면 집에서 쉴 수 있게. 그러니까 의료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책임지고 뭐 산업재해 같은 경우는 산업재해로 산업재해가 아니지만 이게 하다 보면 아프잖아요. 근데 컴퓨터 프로그래머 분들 뭐 50견 이런 건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 직업병 판정 못 받아요. 꼭 뭐 직무에 직접적인 연관성 피해를 입증을 해야 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되게 이제 건강보험을 하고 그냥 병원비는 이제 공적으로 가는데 일을 못하게 되면 집에서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고 사는 이제 생계의 문제, 특히 저소득층의 문제들을 보장하는 게 상병수당이라는 개념입니다. 상병, 그러니까 상병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아픈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상병이라는 뜻이거든요. 산재와 다른 개념인 거죠. 예, 산업재해가 아니고 일상적으로 하다가 뭐 출근하다 다리가 삐끗해가지고 뭐 부러져가지고 깁스를 내가지고 출근을 못한다. 뭐 이런 상황들을 가정한 게 상병수당입니다. 그거와 함께 그 나옴직하다고 말하는 게 이제 각종 이제 아동수당인데요. 정확히는 이제 아동수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양육수당입니다. 이거는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이유는 간단한 이름을 보시면 알겠는데 지금 현재 양육수당이라는 게 있고요. 예. 원래 있었습니다. 그 뒤에 생긴 게 아동수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지난 정부 때. 그 아동수당, 그 초등학교 입학 전 정도 아이들까지 뭐 한 달에 10만 원씩 일괄하게 해주는 이제 보편복지 서비스입니다. 뭐 누구 소득 따지지 않고 그냥 다 주는 뭐 그런 게 아동수당입니다. 맨 처음에 이제 소득 하위 70%만 줬다가 그게 난리가 나가지고 야당이 지금의 여당인 야당일 때 반대를 해가지고 100% 주려고 하다가 포퓰리즘이라고 그래서 맨 처음 때 그때 당시에 야당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하위 70%만 준다 그러는데 70% 주려면 서류를 막 제출해야 되거든요. 오만. 그래서 민원도 되게 많고 그래서 예, 몇 달 하다가 그냥 전 연령권 뭐표 생각을 했겠죠. 아마 그때 당시에 야당도 그래서 그냥 전 연령으로 그냥 바로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부터는 바로 그냥 모든 연령에게 다 지급하는 해당되는 보편복지 서비스로 이제 됐습니다. 소득 같은 거 따지지 않고 그게 있고요. 양육수당, 그다음에 아동수당, 그다음에 제가 또 몰랐는데 얼마 전에 생긴 게 예, 영아수당입니다. 여기 나와 있던 예, 영아수당 여기 영아수당으로 돼 있죠. 요거가 또 생겼어요. 이거는 아마 예, 이번 정부 때 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번 정부 공약 사항인 걸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아이들 육아하는 여러 가지 보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새로 이렇게 뭔가 막 얹어가다 보니 기존이랑 쫑나는 거예요. 쫑나는 상황. 예, 요런 상황이 관련된 문제입니다. 일단은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원래 있었던 게 이제 양육수당이라는 건데, 뭐 그만큼 많지는 않아요. 양육수당. 그래서 아이들을 이런데 안 보내고 집에서 키우면 주는 돈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물론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보내면 어린이집과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다 자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상당 부분이 정부 보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원에다가 공짜는 아니고 학원에다가 일부 뭐 2, 30만 원씩 내실 텐데 적어도 뭐 3, 4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아이 한 명당 정부가 어린이집을 통해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부모한테 주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 근데 그거를 안 보내고 집에서 그냥 아이를 육아하는 경우에는 그래도 뭐 그 좀 뭐 또 해드려야 되잖아요. 뭐 본인이 하는 거니까. 그런 취지에서 도입된 게 양육수당입니다. 그래서 안 보내는 경우만 그러니까 좀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정부의 재정 지출이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안 되니까 이제 86개월 이전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신청하면 다 줘요. 예. 뭐 이게 소득을 따지지도 않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편복지 개념인데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지원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수급자가 지금 이게 그 제가 논문을 봤는데 최근 데이터는 아니긴 한데 뭐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이거보다 조금 좀 적을 것 같다는 건데 뭐 그건 중요하진 않고요. 0세, 1세, 2세 이렇게 차지해요. 물론 이제 아주 어릴 때는 어디 보내지 않기 때문에 0세, 1세, 3세 정도는 뭐 충분히 이해돼요. 요 부분은 이해되는데 3세 이상부터는 되게 어린이니까 만 3세기 때문에 보통 이게 4살, 5살 되면 이제 어린이집 보내거든요. 그래서 3세 때부터 수급은 급격히 줄긴 하지만 그래도 16% 정도는 만 3, 5세의 부모님들이 이걸 받아간다는 얘기예요. 즉 3, 5세 되는 분들의 16%는 유치원을 안 보내는 대신에 요 돈을 받는다는 거죠. 10만 원을. 근데 여기에 나와 있지만 이게 뭐냐? 이게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다 저소득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어린이집을 보내면 본인이 편하지만 왜?
여기 이 분석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이 10만 원 생계비 이것 때문에 아이를 안 보내고 그냥 10만 원을 받아서 생계비로 쓴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러고 버리면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고 교육 격차가 되게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계층 간 교육 격차 일으키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 한 가지. 그래서 여기 보면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예. 특히 이제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어린 그 한부모, 그러니까 뭐 이제 20대 초반에 이런 뭐 그런 것 좀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 그러니까 미취업 여성이라고 말하는 게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저소득층과 미취업이 되게 이형으로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좋다는 거죠, 당연하게. 원래 취지는 집에서 키우시니 고생하시니까 뭐 어린이집에 보면 더 많은 돈을 뭐 간접적으로 지원해 드리는데 안 하고 그냥 집에서 키우시니 조금 보태 쓰세요라고 주는 돈인데 이게 예, 뭐 있는 집은 뭐 상관이 없겠으나 어린이집 보내도 되는데 내가 뭐 아이는 뭐 어릴 때는 그냥 부모랑 키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철학 때문에 집에서 키우는 분들도 적지 않게 있을 테니까 그런 건 상관없는데 예, 생계비 때문에 그러는 게 문제가 됐다. 그다음에 보존하는 금액도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설 보육을 하면 시설 보육료는 45만 원, 이게 상당 부분 이만큼을 정부가 보조해 주는데 그러려면 시설에 뭐 어린이집 가면 45만 원 보조해 주는 거, 집에서 키워도 45만 원이라도 보조를 해주면 다행인데 집에는 10만 원밖에 보조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 차이 때문에 예, 예, 못하고 있다니까 이것도 부족하다고 하는 거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하나 아동수당과 똑같은 거예요. 거의 겹쳐요. 내용이.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통정리가 좀 안 돼 있다라는 얘기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 참고사항에서 나와 있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그냥 2세까지만 축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뭐 그냥 교수님 논문 내용이에요. 그리고 3세 이상에서는 돈 주는 거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돈 주는 것 때문에 이런 유인이 생기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고 그러면 저소득층의 복지는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물려 들어갈 게 아니다. 그 정책 취지도 이게 반하게 지금 현실이 작동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다음에 주더라도 예, 지금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과 비슷하게 좀 맞춰줘야 된다라는 요지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돈 얘기가 다른 문제점이 나오겠죠. 그다음에 이거 요겁니다. 맞춤형이라는 것. 양육 수단과 보육 서비스를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보내버리면 못 받으니까 뭐 잠깐 보내고 어느 날은 받고 이렇게 좀 호환이 좀 되게 하는 제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이에요. 하다가 만약에 아이가 이러다가 어린이집에 보내버리는 순간 그 돈은 끊기는 거죠. 양육 수단은 바로. 다시 찾아왔다고 다시 신청하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 그런 얘기는 없어서 여튼 그래서 혼용할 수 있게 써서 그때그때 영화에 따라서 뭐 일할 때는 오케이 뭐 일할 때는 어린이집 보내고 그죠? 예. 본인이 뭐 일이 없을 때는 차라리 그냥 아이를 보는 게 낫겠다고 싶을 때는 그냥 아이를 좀 보고 이렇게 좀 예, 이런 다이나믹 물론 이제 돈을 예, 10만 원 조금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어린이집 하는 것만큼도 넉넉히 보장해 준다는 걸 전제로 뭐 그런 대책 방안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동수당과 똑같은 건데 이렇게 좀 이중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할 게 아니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재원이라도 이렇게 흩뿌려 버리는 것보다는 선택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죠. 그러면 예, 있는 분들이 얹어가지고 조금 더 목돈 그러니까 45만 원 플러스 10만 원 이렇게 목돈이 되고요. 지금 올해부터 영아수당이 신설이 됐어요. 24개월까지만 지금 해당이 되니까 또 신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면 아까 보셨던 육아 영아수당 10만 원, 예, 아동수당 10만 원, 영아수당 24개월 미만이니까 30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인 거예요. 육아수당이 현실에서 45만 원이 된다 그러면 45, 10, 30이니까 한 80 얼마가 되죠? 예, 40이니까 한 80만 원, 85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아이를 키울 때 그 돈도 물론 작은 돈이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나올 수 있죠. 이렇게 좀 교통 정리를 해서 이렇게 좀 몰고 특히 뭐 아이들 보내면 좀 지원할 필요가 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좀 제도적인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 그죠? 여기 나와 있지만 다자녀의 경우에는 당연히 좀 더 줘야죠. 두 명치만 주는 게 아니라 두 명치 플러스 알파. 왜냐하면 다자녀 지원의 경우 상향을 한다는 건 이건 저출산 대책이기도 해요. 그죠? 그다음에 출생순위 첫째는 뭐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 100만 원. 자, 이런 구조를 가면 이 자체로 또 다른 정책 효과, 물론 뭐겠어요? 저출산 지원하는 좀 정책 효과를 조금 더 간접적으로 거둘 수가 있겠죠. 이런 것까지 뭐 제가 좀 말은 좀 정신없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읽어보시면 그 본질은 똑같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 제도가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문제점,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여러 가지 좀 예, 그 제도들과 똑같은 것들이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지냐 복잡하잖아요. 모르면 못 찾는 거예요. 이게 알아서 주는 게 아니거든요. 신청주의라서 우리 모든 복지는 본인 신청해야 받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모르면 신청 못하면 꽝이에요. 근데 되게 뭐 어리거나 이런 좀 어려우신 분일수록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 이게 또 함정인데 아는 분들은 뭐 여기저기 정보들이 많으니까 뭐 스마트폰도 많이 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걸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많이 알아서 잘 받는데 특히 이제 소득이 낮거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도리어 더 못 받는 구조가 나와요. 필요한 분들일수록. 그러니까 신청을 그러니까 알아서 주면 땡큐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조건 다 지급해도 주민센터 특히 주민센터가 신청서 꼭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수급 불균형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접 좀 사복직 공무원들이 이런 관내 이런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연락도 드리고 신청하시도록 만들고 뭐 찾아가지는 못하도록 이런 제도들도 좀 일부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행정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좀 적극적으로 이런 데를 특히 이제 아이들이잖아요. 이건 저출산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차원에서도 국가의 책임성이 아니라 공공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에서 조금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다. 뭐 그 정도의 느낌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 없겠고요. 요 자체도 중요한 저출산 대책이기 때문에 요거 자체도 좀 알아두시면 나중에 좀 베스름한 게 나오거나 뭐 돌봄, 육아, 뭐 얼마 전에 뭐 지난해에도 나왔지만 그 돌봄 가족, 돌봄 문제, 방과 후 돌봄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건 이제 초등학교 올라간 친구들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뭐 유치원 돌봄도 이게 유치원 돌봄이나 같은 개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면에서 좀 연관성도 있으니까요. 좀 호환성도 높으니까 뭐 그런 면에서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까지 설명드리면 됐고요. 한번 그래서 앞에 했던 여러 가지 복지편들의 문제들 있잖아요. 뭐 좀 복지제도가 워낙 난사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별별 게 많아요. 하지만 문제를 뭐 겉은 좀 달라 보이지만 그죠? 좀 효과성을 같은 예산이라도 얼마나 효과성을 직접할 것인가. 그 약간 도덕적 해이. 뭐 이 문제는 그 양육수는 도덕적 해이는 아니죠. 얼마나 힘드니까 하는 거라서 그거를 도덕적 해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당연하게. 뭐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좀 정책 취지가 좀 반대로 흘러가는 경우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게 복지 제도가 관련된 개인 발표 문제로 나오면 주로 그런 게 나와요. 뭐 인력의 전문성 문제 뭐 블라블라 이런 것 기존 제도와 겹침 오버래핑 돼가지고 좀 체계적이지 않다. 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뭐 등등등, 뭐 그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니까, 이건 특히 이제 돈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앞에서 보셨던 복지제도 문제 몇 가지 했잖아요. 뭐 다 달라 보이지만 한데 이렇게 딱 모으셔가지고요. 요거까지 포함돼서 한번 몰아가지고 상병수당까지 이렇게 딱 몰아가지고 한번 복지제도 일관만 한번 잡지들만 한번 검토하시면서 정리하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복지는 난삽합니다. 이게 제도별로. 하지만 그 아주 근저에 흐르는 대책 방안들을 좀 크게 좀 보시면 뭐 복지제도 나오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외에는 여러분 정책 툴을 쓸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따로 좀 해두시면 뭐 복지제도 어떤 게 나오더라도 용이하게 대응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좀 골랐습니다. 이 정도로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